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곱창만 30년째 만들어 팔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하던 곱창집을 남편과 함께 물려받아 긴 시간을 운영하면서 별난 진상 손님들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진상은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닌 피만 안 섞였지 뒤늦게 가족으로 합류를 했던 며느리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았어도 평범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던 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란 인간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렸고 그 길로 전 아주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애는 우리 첫째 놈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여자였는데 제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행기 기장이 되었고 연봉도 꽤 높아 사위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도통 연애에는 관심이 없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여자도 꽤나 사회에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나가는 듯 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들 말로는 연예인들이 있는 기획사에서 과장직을 맡아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나 남편은 돈 잘 버는 거,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소박한 인생을 살면서 늘 만족할 만큼의 벌이만 바라며 살아왔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욕심이 없었죠. 다만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한들 성격이 개차반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항상 공부는 못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말라고 가르치며 키웠었죠. 그 덕에 저희 아이들은 어딜 가도 인정받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우리 딸보다도 아들이 더 효자 노릇하고 어디 가도 칭찬만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저희로서는 너무 궁금했죠.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처음 인사 온 그 아이를 보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조시인하게 잘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의가 묻어있는 게 참 예뻐 보였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예의 범절이 그 아이에게는 잘 배어 있었어요. 첫날 만났던 자리에서 한식집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을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물었어요. 왜 음식이 나오는데 먹질 않아요? 얼른 들어요. 아, 두 분이 먼저 드시고 먹으려고요. 어른이 먼저 안 드시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먹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드시고 난 이후에 전 먹을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의 있는 행동을 보면서 참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예쁜 면모들이 많았어요. 싹싹하게 반찬을 집어다 놓아준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 앞으로 내준다든지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정말 예뻐 보였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곱창집 하는 우리 집을 잘 알고서 매출 올려준다면서 본인 회사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어찌나 싹싹한지 일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일손을 돕고 서빙까지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어떤 땐 갑자기 혼자 가게가 바쁜 시간대에 와선 주방에 들어가 마감 때까지 설거지를 주구장창 해줬을 때도 있었죠. 아이고 아가, 여기까지 왜 또 왔어? 손 버려. 얼른 그만하고 들어가. 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고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는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제 걱정 마시고 얼른 손님 일 보세요. 극구 사양을 하고 한참을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겉으로 말려도
속으로 내심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와이프감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며느린 또 특이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전 며느리의 싹싹하고 사교성 좋은 성격 덕에 사돈댁의 결혼 전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먼저 제 가게 손님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주 오던 며느리가 언젠 혼자 오거나 자신 지인이 아닌 어떤 나이 든 여자를 데리고 왔길래 누군가 했더니 글쎄 그게 사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맞이했는데 사부인도 원체 성격이 활발한지 거리낌 없이 저희 쪽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바쁜 시간대라 어쩔 수 없이 전 대접을 못 해드리고 남편이 혼자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저는 제가 함께 자리에 못하는 대신 곱창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내주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상과 술상으로 남편과 안사도는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사돈의 테이블 대화 소리가 다 들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점잖게 사돈에게 식사를 권하더라고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사돈. 아마 저희 곱창집이 술안주로는 최고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 동네 맛집이라고 하던데요.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부터 운영하던 곳인데 저희 집 곱창이 냄새도 안 나고 양념도 감칠맛이 훌륭한 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열심히 가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남편과 며느리와 셋이서 같이 가볍게 식사와 술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돈은 첫 대화 뒤로 술을 2병 정도 드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술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니 감정이 좀 북받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가벼운 눈물은 아닌 것처럼 보였기에 제 남편이 사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아, 예, 그게 우리 큰딸 때문이에요.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사랑 못 받고 항상 집안에서 큰 놈으로서 소녀가장처럼 동생들을 다 케어하고 했어요. 동생들 가방 다 챙기고 공부할 거 다 챙기고 동생들 공부까지 다 가르치면서 지냈죠. 심지어는 동생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저보다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그놈들 다 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랬던 애가 이젠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감격스럽네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제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가 딸처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귀한 따님이 시집 간다니 얼마나 여러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음껏 풀고 가세요, 사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거 많은 아이예요. 그래도 우리 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할 땐 혼도 많이 내주세요. 아유, 뭐 어디 제 아들은 다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부족함 채워주면서 사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도 잘할 거고 제 아들한테도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해두겠습니다. 그날 뒤에서 보니 저희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며느리도 울고 사돈도 많이 울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돈네 식당 와서 진상 피우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당시 사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낸 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은
그때가 부기장이었을 땐데 며느리와 결혼을 잘했어요. 두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25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얻어주고는 잘 살라고 복을 빌어줬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들 부분에는 딸을 낳았어요. 제 인생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고생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도 기특하고 예뻤고 제 아들도 기특하니 정말 이 3명의 가족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서로에게 잘하며 정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으로선 매우 뿌듯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손녀딸이 태어난 뒤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비행기 운항이 많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며느리와 함께 저는 마트에 장도 많이 보러 다니고 며느리 집이나 제 집이나 차로 15분 거리밖에 안 되어서 가깝게 지내면서 저녁도 같이 먹곤 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고 저와 며느리 사이, 제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도 조금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아들네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날에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백화점에 갔다가 손주 옷을 2벌 정도 샀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아들 집으로 가서 직접 전해주고 갈 생각으로 그 집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들은 비행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3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만 전화를 해도 잘 받는 아이였는데 바빴는지 전화를 안 받길래 저는 아들네 집 거실에다가만 놓고 갈 생각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서로가 다 공유를 해서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언젠가 며느리가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 2580이에요. 가운데만 주르륵 누르시면 돼요. 쉽죠? 전 어머님 댁 비밀번호 아는데 어머님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종종 저도 바쁘면 우리 애기 어머님 아버님이 데리고 와주시는데 그때마다 가게나 어머님 댁에 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애기 하원하거나 또 어머님 필요하시면 비밀번호 누르고 편하게 저희 집 들어가 계세요. 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저한테 먼저 알려주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네 집에 그 옷도 갖다 놓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아들네 집에 딱 들어섰는데 평소 굉장히 깔끔했던 그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이나 방은 온갖 쓰레기와 옷더미들로 가득했고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지 배달 음식 쓰레기들과 함께 냄새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집 좀 제대로 치우고 살지. 저는 손녀 위생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정말 깨끗하게 살던 우리 애들 부부가 오죽이나 바쁘면 이렇게까지 해놓았을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소파에서 무슨 벨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제 전화인가 했지만 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가니까 소파 바로 밑에 핸드폰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출근을 하면서 깜빡하고 나간 듯 싶었죠. 딱 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그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며느리가 밖에 나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것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몇 번이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더 그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저희 집은 엄청난 큰 폭풍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서 귀에 대고 여보세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상대편이 먼저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희진아, 얘 오늘 7시까지 오는 거 맞지? 이 CM이 이제야 서울 도착했다. 아유, 기차 타고 오는데도 왜 이렇게 머니? 7시까지 너 그쪽으로 오는 거 맞지?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시어머니는 안 돼. 다짜고짜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선 파악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며느리 핸드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을 살펴보려는데 다행히도 핸드폰이 잠겨져 있지는 않았어요. 핸드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려고 하는데 대답도 없이 끊은 전화였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전화는 계속해서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는 제 정체가 탄로날까 싶어 받질 않았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희진아, 왜 대답도 없이 전화 끊고는 또 통화가 안 되니? 우리 며느리 회의 중인가 보구나. 거기 그 약속 장소 맞지? 나 그쪽으로 알아서 택시 타고 가마. 라며 장소 이름과 함께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장소는 성수동 쪽이었는데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모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저 혼자 그 모임 장소로 몰래 갔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 핸드폰은 그 모르는 번호로 계속 울렸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그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워낙에 며느리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 그 전화를 받지 않아도 며느리가 알아서 성수동 약속 장소로 갔으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며느리는 7시 10분 전에 그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미 이 식당에 오기 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거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더 많이 뛰기 시작했어요. 벌렁거리는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저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기에 내부로 들어가니 안쪽으로는 룸이 많이 있었어요. 밖을 보니 며느리가 없길래 저는 룸으로 들어간 게 분명하다 싶어 룸마다 밖에 있는 신발을 살펴봤어요. 평소 며느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만큼 서로 왕래도 자주 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며느리 신발 찾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되어서 며느리의 신발이 눈에 딱 띄었고 저는 그 길로 그 룸으로 가서 닫혀있는 문을 스르륵 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자마자 제 눈 정면에 나타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제 며느리 희진이었죠. 얘 희진아, 김희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니 제 며느리는 얼굴이 바로 새하얗게 질리면서 거의 기절할 것 같은 모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너무나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 뒤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세요? 아줌마, 여기 반찬 떨어졌는데 이것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뭐라고요? 아줌마요? 당신은 지금 내가 이 식당 아줌마로 보여요? 야, 김희진, 너 당장 나와서 이 상황 설명해. 이게 다 뭐야? 저 눈치 대가리 없는 여자도 네 CM이라더라. 이게 무슨 경우야 대체?
너 설마 지금까지 내 아들 놔두고 두 집 살림 차리고 살았냐? 어? 그런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아니고요. 며느린 역시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어버버 버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 그래. 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한 상황이 딱 들어맞나 보네. 야, 사람이 죄는 짓고 못 산다더니 넌 네가 죄 짓고 사는 꼴을 하늘에서도 못 봐주겠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너네 집에 가선 그 말도 안 되는 전화의 문자까지 보곤 여기로 오게 됐지. 너 진짜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어쩜 그렇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 제가 화가 나서 한껏 소리를 치며 말을 하니 그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 시엠이라고 말을 하던 사람도 느꼈는지 놀라워하더라고요. 뭐야?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내가 이제 네 어머님 될 사람인데 저 여자가 어머님이라니? 아직도 모르겠소? 전현이 당신네랑 우리 양가 집안 가지고 노는 거 모르겠냐고요? 뭐라고요? 아니 희진아, 네가 말해봐. 너 이혼했다면서? 너 이혼하고서 내 아들 만나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아,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며느리라는 것은 뻔뻔하게도 그 여자한테까지 어머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진짜 마음 같아선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었어요. 근데 제 손이 나가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나서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넌 뭐야? 그럼 지금 이혼도 아직 안 했으면서 내 아들 상간남 만든 거야? 그럼 지금 내 아들이랑 우리 다 가지고 논 거네? 너 진짜 미쳤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아? 그게 진짜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그 중년의 여성은 모든 상황 파악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알아지니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지 눈앞에 있던 자신의 예비 며느리로 알고 있던 인간의 뺨을 힘차게 때려버리더군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농락해? 날 아주 우습게 봤구나. 아주 그냥 예쁘다 해주고 오냐오냐 했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이렇게 사고를 쳐? 그 중년의 여성은 그 한 대를 때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덕분에 그 식당 안은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난동을 피우던 그 여자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는지 저한테 와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과였습니다. 저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우린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었겠어요? 저희도 깜빡 속은 거라 정말 의도치 않게 화를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당한 쪽이나 마찬가지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대신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 집에서 다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몰랐다고요? 그래,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모른다고 한들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상처 준 상간남이라는 사실이 바뀌나요?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신들 내 아들한테 위자료 톡톡히 내놔야 할 거요. 그리고 너 김희진, 니년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을 발칵 뒤집어지는구나.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다 필요 없다. 내 손녀 어디 있어? 내 손녀딸 어디 있냐고? 그게 엄마한테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짓거리를 하려고 소녀딸은 이미 사돈댁으로 보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참 기가 차더라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손녀딸까지 미리 사돈댁으로 보냈을까 싶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미 손녀딸은 사돈집으로 가 있는 걸 파악한 상황에서 며느리라고 알고 있던 그 인간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남자를 보니 딱 봐도 상간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봐요, 당신. 당신 알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상태인 거 정말 모르고 만났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신 조사하면 다 나와.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제가 극도로 흥분을 해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상간남이 모든 것을 수긍한다는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난리가 난 건 제가 아닌 그 상간남의 엄마였습니다. 뭐야? 너 알고 있었어? 너 알면서도 다 만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어떻게 파렴치한 짓을 해? 아이, 엄마, 그게 아니라 2달이면 이혼한다고 하니까 싹 다 정리한다고 하니까 만난 거야. 나도 진짜 속은 거야. 나도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있는 중인 줄 알았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왜 날 부끄럽게 만들어? 왜? 넌 감히 나까지 속여? 나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 어? 거의 포효하듯 울부짖는 그 상간남의 엄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큼은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심정이 내려앉는지 알았기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뒤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고 저와 그 상간남의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의 정신이 초토화되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나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그 김희진의 뱃속에 상간남의 아이가 배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럼 어떡해. 이미 애는 가졌고 이제 곧 있으면 배는 불러온다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상간남은 급기야 자신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에게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껴야만 했어요. 그 상간남의 말을 듣고 진짜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만약 혹여라도 이 둘이 몰래 결혼을 추진했다가 잘못되어서 헤어지기라도 했었다면 이 김희진은 분명히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아들의 핏줄이라고 속였을 것이 분명했고 아들을 포함한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채로 그 상간남의 애를 우리 둘째 손주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정말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먼저 흥분을 한 그 중년의 여성이 저 대신 나섰어요. 그 룸에 있던 옷걸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마구 패버리더라고요. 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가 인간이냐? 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녀? 앞으로 넌 내 아들 아니야. 너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옷걸이로 자신 아들의 몸 여기저기를 때리며 울부짖으며 말을 하는 그 중년 여성은 그래도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 두 사람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증거를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남겼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특히 너 김희진. 넌 내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비행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 처자식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앤데 그런 애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두고 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도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로 애가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방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게 결국 이 상간남이랑 합치는 거였냐? 내 아들이랑 나, 내 남편 다 속여먹고 이 인간이랑 합치는 거였냐고. 실은 고민 중이었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오, 고민 중이었다고? 그래, 어디 그 고민 내가 끝내줘 볼게. 어디 제대로 정신 차려봐라. 저는 고민 중이었다는 그 뻔뻔한 말을 듣고는 기가 차서 제대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 있던 동치미 국물을 그 김이진 머리 위로 확 뿌려버렸어요. 얘따,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대체. 넌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너한테는 이미 선택권이라는 건 없다고. 알아들어? 어디 동치미 국물 맛 좀 시원하게 보고 시원하게 정신 차려라 이 고얀 거사.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김이진 이것은 동치미 국물로 머리를 감고도 정신 못 차리고는 오히려 저더러 그 국물을 뿌렸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참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내 아들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 나쁜 놈의 상간남아.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절대로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놓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놓고 나왔지만 그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아들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비행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며느리는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왔던 거였어요. 거기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년을 그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비행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 며느리란 인간은 그 상간남과 틈틈이 만남을 이어나갔고 그러다 애가 덜컥 생겨버리게 되면서 내 아들을 버리고 둘이서 합칠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아들이 비행을 갔다가 오자마자 말을 했어요. 바로 전화해서 알릴까도 싶었지만 남편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니 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니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도 갔다 오면 이야기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며느리란 애는 집에서 꼼짝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보자마자 질근질근 밟아버린 듯 했어요. 아들은 저한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크게 흥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인 만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아들 집으로 저와 남편이 따라가서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믿었던 와이프 얼굴을 보자마자 곧바로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들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 며느리의 짐을 죄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던 큰 결혼 사진 액자는 아예 들어 올리더니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닿게 부셔버렸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사다 준 옷과 명품 가방들, 온갖 물건들까지도 싹 다 손에 쥐더니 어느새 가위를 가지고 와서는 박박 다 잘라버리던 거 있죠.
정말 제대로 모든 걸 지근지근 밟아댔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내 뒤에서 그딴 짓을 벌여? 그리고 그걸 심지어 내가 아닌 우리 엄마가 보게 했단 말이지. 야, 인간 말종 같은. 넌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너 이거 다 내가 사준 거지? 넌 지금부터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이 이 바닥에 깔린 물건들처럼 산산조각 날 걱정만 해야 할 거야. 내가 이 물건들처럼 네 인생 제대로 박살 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여보, 미안해. 실수였어. 정말 단순한 실수. 여보도 알잖아. 나 외로움 많이 타는 거. 난 너무너무 외로운데 당신은 자꾸만 집을 비우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당신만 집 안 비우고 내 옆에 계속 있었어 봐. 내가 그런 짓을 하나. 근데 당신이 없으니까 맨날 내 옆자리 비워두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날 이해 못 해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뭐야? 너 지금 그걸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고 있냐? 와, 진짜 양심 없네 이거. 야, 내가 집을 비워서 네가 외로워서 바람을 폈다고? 진짜 핑곗거리도 가지가지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안 되겠다. 넌 진짜 제대로 혼이 나봐야겠어. 야, 너 진짜 두고 봐라. 조만간이다, 조만간 네 인생 박살내줄 거야. 아들은 눈빛이 무서워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남탓만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더더욱 화가 나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어 했어요. 결국 아들은 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서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시에는 제 손녀딸도 있었지만 손녀딸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기에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차마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싶어 아빠보단 엄마한테 약한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말릴 생각으로 제가 아닌 남편 보고 손녀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라고 했었죠. 근데 그러길 정말 잘했더군요. 아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을 며느리에게 내뱉으며 화를 냈거든요. 그 덕에 며느리도 벌벌 떨면서 집 밖으로 내쫓음 당할 때도 찍소리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속사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아들은 한날 한시도 부부의 연으로 있고 싶지 않았는지 정말 빠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아들은 그 배신자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며느리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힘들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 뒤로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배신자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줘놓고 감히 행복하게 잘 살면 어쩌나 걱정 반, 궁금증 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저희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어머님, 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제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 미혼모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뱃속에 애 아빠도 절 버렸어요. 저 보고 혼자 알아서 살래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저 혼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눈 딱 감고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남편 배신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아예 절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 저 정말 미혼모로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가 있는 가게로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다시피 하며 울어댔어요.
하지만 저도 독한 구석이 있었기에 손님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 아들 애도 아닌걸? 내가 왜 걷어서 키워야 하는데? 그게 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알어? 자업자득이라고. 감히 내 아들 배신해서 다른 인간 애 배놓고 그럼 네가 평탄하게 살 줄 알았니? 철저하게 다 속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미혼모로 살든 다시 가서 그 상간남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지금처럼 매달리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여기까지 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며느리는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엔 손님들이 다 수근수근하며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하니 그제서야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는 기분 나빠서 그 애가 나간 순간 가게 앞에다가 소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 구구절절하게 매달리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들을 배신하고 그 상간남한테 가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며느리는 알고 보니 그 인간한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제 아들과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남과 다시 재혼을 하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상간남 엄마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철저하게 무시하고 절대 안 된다고 심한 반대를 했더니 자기 엄마를 버리지 못했던 그 상간남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를 무참하게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날 보니 상간남네 엄마도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역시나 그런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반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그 상간남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나락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나락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역시 저희가 알고 싶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사돈댁이 먼저 와서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저희는 며느리와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며느리는 이 두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는 말을 안 한 듯 했어요. 어떻게든 두 남자 중 한 명한테 빌붙어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하고 살 작정이었나 본데 그 누구도 받아주질 않으니 지 엄마한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안사도는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고는 거의 쓰러지듯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딸에게 들은 안사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내미를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사는 사돈댁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이를 철저하게 배신해버린 자신의 딸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내 딸이지만 저도 용서가 안 됩니다, 사돈. 내가 우리 사위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비행으로 힘든 생활하면서도 늘 꼬박꼬박 제 집에 와서 저랑 밥도 먹어주고 술 친구도 되어주고 또 한 번씩은 같이 바람도 쐬주면서 저한테 얼마나 잘했던 사이였는데 그런 사위를 두고 그 험한 짓을 하다뇨. 이건 저도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애비 없이 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아닙니다. 그게 어디 다 부모만의 잘못인가요? 저도 부모로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걸요. 됐습니다. 저도 희진이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앞뒤 생각 않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 사돈한테도 몹쓸 짓 한 거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사돈도 몸조리 마음조리 잘하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울면서 나간 사돈의 뒷모습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두 남자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바람핀 자의 최후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비록 사돈이 지금은 자신의 딸을 버렸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또 자신의 딸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도 며느리는 버림받았다는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 것 같네요. 그 뒤로 며느리의 소식은 얼핏 들려왔는데 며느리는 정말로 미혼모로 살기는 끔찍했는지 스스로 뱃속에 있는 그 상간남의 아이를 정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그 며느리와도 좀 각별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것 같더군요.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리한다는 건 부모로서 참 끔찍하고도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더 동정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내 아들은 그 배신당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이혼 당시 그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내며 제대로 복수를 했지만 그 속은 이미 완전히 다 뭉개진 뒤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던 제 손녀딸도 혹시나 자신의 딸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 친자 검사까지 따로 했었어요. 그건 저와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만행이 그 한 번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은 정말 피가 말리는 듯한 고통과 긴장감을 느끼며 있어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되고 아들은 그 친자 검사지를 손에 쥐고는 한참을 손만 떨면서 쉽사리 열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큰맘 먹고 열어본 그 종이를 확인하자마자 아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죠. 저와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울어? 설마 아니지? 설마 얘도 네 딸이 아닌 거 아니지? 엄마, 내 딸이 맞아요. 내 딸이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 다행이다. 정말 천만 다행이야. 제 아들은 제 손녀딸이 자신의 친자라는 걸 확인한 순간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댔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다 확인하자마자 남편까지 저희 세 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나마 안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배신감과 상처에 못 이겨 결국엔 직장에는 휴직을 내고 한참을 방황하며 힘들어했어요. 매일 술로 지내고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긴 채 정말 폐인이 되어 지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들이 이혼 후에는 저희 집으로 손녀딸과 들어와 같이 살았기에 제가 억지로라도 죽 한 숟가락 먹여가며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근데 그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조그만한 아이가 자신의 아빠의 감정을 다 느꼈는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빠를 꼭 껴안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 아빠 넘어졌어? 괜찮아. 안 아프면 괜찮은 거야. 우리 선생님이 넘어져도 안 아프면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넘어진 친구가 울면 꼭 안아주라고 했어. 아빠 넘어졌어? 내가 안아줄게. 아빠 울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딸이 마치 무언가를 아는 듯이 괜찮다고 말하며 아들을 다독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들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그 뒤로 자신의 딸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는지
그동안 방치하던 수염도 다 깎고 말끔하게 씻고는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에 다시 복직 신청을 해서는 지금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된 이야기네요. 지금 제 아들과 손녀딸, 그리고 저희 부부는 넷이서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제 딸이 한 번씩 와서는 자기 조카랑 놀아주고 용돈도 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죠. 덕분에 제 손녀딸도 처음엔 엄마를 좀 찾더니 이제는 안 찾고 있답니다. 초반엔 어찌나 지 엄마를 찾던지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에게 지 엄마를 보여줄 수는 없었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엄마도 안 찾으면서 많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저희 집도 모자라 그 전 며느리는 두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엄마한테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한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던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 어떤 것도 이제는 간과하며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를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며느리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간과했던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사람을 믿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 맹세도 다 저버리고는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아니 몇 개월도 못 가 이혼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시고 자신의 가족들과 영원히 행복만을 누리며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아들과 손녀딸을 응원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그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다 회복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 또 평생의 인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세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